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RAD 스튜디오 에반젤리스트 김현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온라인 세미나는 사물인터넷 실제 구현하기 딥다이브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엔터프라이즈라는 주제로 사물인터넷에 살펴보고 사물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사물인터넷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그 앞에서 다루었던 기술과 사물인터넷 구성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지역 경보 시스템 데모와 거기에 사용됐던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것이고요. 건강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시스템 데모와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추가 정보 안내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하는 도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퀘스천 기능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에서의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이해하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 더하기 인터넷이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다시 좀 더 세분화하면은 인터 더하기 넷이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공용망 형태 정도를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요. 사실 인터넷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1960에서 70년대 미국의 이제 4개 대학에서 그 서로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인간, 사물, 서비스가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킹,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 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 즉 그 지능적 관계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으로 그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런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을 스스로 하는 그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그 개념이 추가가 되고 새로운 장비가 추가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게 새로 생긴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물 인터넷은 기존에 있던 장비 또는 뭐 센서 등의 새로운 센서 등의 이제 그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됨으로써 있던 기능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더 발전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 세 가지 주요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싱 기술. 센싱이라고 하면은 주위의 센서나 사물 인터넷 기기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최근 스마트 센서나 기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체중계, 스마트 조명에서는 표주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다시 스마트 기기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와이파이, 3G, 4G, LTE, 블루투스 등 아주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확장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도 눈여겨보아야 할 요소인데요. 대부분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무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은 응용 서비스와 연동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를 취득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그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공하고 추출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행을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용 사물 인터넷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멀티 디바이스 앱 그리고 IoT 리피터, IoT 서비스 서버입니다. 먼저 멀티 디바이스 앱을 살펴보면은 멀티 디바이스 앱은 사용자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고 사용자 근처의 사물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IoT 서비스 서버로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사물이 직접 IoT 서비스 서버로 붙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술상으로는 뭐 CPU나 메모리 등의 센서에 달리게 되면은 센서의 부피도 커질 뿐더러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그 네트워크 매개체 역할로 멀티 디바이스 앱이 그 사용자 근처의 사물의 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 서버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없는 공장이나 사용자가 비울 수 있는 사무실에서는 IoT 리피터를 통해서 멀티 디바이스 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T 리피터 근처의 사물로부터 정보를 취득해서 서비스 서버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IoT 리피터는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역할, 그리고 장비 제어를 위한 외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oT 서비스 서버입니다. 뭐 서비스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 중에서 EMS 서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EMS 서버에는 아래에 쭉 나와 있는 기능들이 최소한 IoT 서비스 서버를 구성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용자 인증, 그리고 API 호스팅, 그리고 기업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IoT 디바이스 접근 통제하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의 브릿지 역할, 그리고 푸시 알림 등의 기능이 IoT 서비스 서버에는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IoT 서비스 서버 구성할 때 이런 기능들을 참고하셔서 구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사물 인터넷 세 가지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은 센싱 기술은 사용자 또는 IoT 리피터 근처의 사물을 멀티 디바이스 앱이나 IoT 리피터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들은 멀티 디바이스 앱의 무선 인터넷이나 IoT 리피터의 안전한 이더넷을 통해서 IoT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IoT 서비스 서버를 저희 제품 EMS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미드웨어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WAS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기업용 사물 인터넷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에 나왔던 기능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싱 기술입니다. Connecting to all things, 어떤 것이든 연결을 하는 것들인데요. 델파이에서 다양한 사물들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요 연결 방식이 있는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입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여러분들이 익숙한 컴포넌트 기반으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기본적인 통신 기술을 살펴볼 건데요. 자, 블루투스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비콘, 그리고 블루투스에도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 기반의 REST API나 TCP/IP, UDP 등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비콘은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콘, 화면에 있는 비콘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바일 기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콘 신호 영역 내에 진입을 하거나 나갔을 경우에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데모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콘은 블루투스 LE 기반입니다. 자, 블루투스 쪽을 살펴보면은 블루투스는 크게 클래식과 블루투스 LE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전력 소비량과 데이터 송수신 양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클래식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헤드셋 등의 데이터를 많이 이제 전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높은 경우에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는 LE가 로우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저전력으로 작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송수신할 때 블루투스 LE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 모바일이나 PC 장비에서 대부분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할 때 별도의 장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런 블루투스를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최근에는 아두이노 등의 뭐 오픈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되는 모듈 등 블루투스 모듈 등을 장비에 추가를 해가지고 직접 모듈을 추가해서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와이파이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범용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REST API 기반의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비들이 다양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 기기나 센서 등과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던 장비 그리고 기기들이 사물 인터넷 장비 또는 기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사물 인터넷 장비에 연결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 사물 인터넷 기기나 장비를 직접 만드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주변의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 서버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가진 뭐 기기가 있더라도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달을 해야만 그게 이제 유용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 디바이스 앱 개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물 인터넷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앱 개발 시에 툴을 선택할 경우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티브 개발, 두 번째는 웹 기반 개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맞닥뜨릴 텐데 보통 네이티브의 찬성 의견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 UX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성능, 그리고 뛰어난 보안이 찬성 의견입니다. 반대로 뭐 엑스코드나 이클립스 그리고 그런 등의 여러 개의 코드 베이스에 따른 중복된 여러 팀 그리고 개발 및 운영 비용이 상승할 것입니다. 반대로 웹 기술 기반 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팀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스크립트 성능 이슈가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네이티브가 아닌 UX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이쪽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티브의 찬성 의견과 웹 기반 툴의 찬성 의견을 좀 같이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엠바카드에서는 멀티 디바이스 그리고 순수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네이티브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은 네이티브는 CPU에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앱이고요. 반면에 스크립트나 가상 머신은 웹 브라우저 또는 가상 머신이 중간 단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하나 더 진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개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 때는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델파이나 C++ 빌더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할 때는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들은 자, 이게 쭉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로 개발한 이후에 타겟 플랫폼을 잡고 iOS로 그 빌드할 경우에는 iOS에서 사용되는 코코아 SDK를 이용해서 IPA 앱을 만들게 되고요. 반면에 안드로이드를 타겟 플랫폼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의 NDK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고요.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가 그 빌드하는 앱은 순수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코드를 여러 플랫폼을 만들 때 장점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발자 관점에서는 같은 시간에 더 인상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앱 개발 위한 모든 작업이 하나의 복잡성과 비용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 개의 팀을 운영해야 될 것이에요. iOS나 안드로이드 개별적인 팀을 운영해서 그 두 개의 이제 일정과 그런 것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기 때문에 복잡성과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요소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 경영진은 이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직접 보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R&D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종전에 델파이 VCR을 이용한 델파이 개발하셨던 분들은 개발하시는 시점의 화면을
실행 화면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모바일 개발에서도 동일하게 화면에서 개발하던 그대로가 모바일 화면에서도 바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생산성 높고 직접 보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RAD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oT 리피터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리피터라고 하면 신호를 증폭해주는 그런 장비를 일컫는데요. 그 IoT 리피터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리피터 근처에 사물로부터 사물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안전한 이더넷 등으로 그 IoT 서비스 서버 쪽으로 전달해주는 네트워크 브릿지 역할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물과 사물이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기술력으로는 사물과 사물끼리 그 서로 연결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IoT 리피터가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사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이제 또 다른 사물에게 그 명령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IoT 리피터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에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운용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IoT 리피터를 거쳐서 IoT 서비스 서버에서 판단한 이후에 다시 IoT 리피터를 거쳐서 사물을 제어하게 되면은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그 상황 판단된 것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IoT 리피터에서 실시간 상황 판단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럼 IoT 리피터는 별도의 제품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념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IoT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인 EMS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VCL 애플리케이션이나 파이어몽키의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이런 미드웨어 형태로 구성을 하신다면 IoT 리피터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EMS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설명드리면은, EMS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미리 구현된 턴키 방식의 미드웨어 서버이고요. 자, 미리 구현된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와 인증, 그리고 작성된 모듈을 커스텀 API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 즉 API를 추가로 계속 추가하거나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와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과 이제 서버의 SQL 스토리지 데이터, 즉 모바일과 서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토리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라든지 디바이스 정보, 그리고 API가 얼마나 호출됐는지 등을 통계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EMS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RA 스튜디오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 모듈과 클라이언트 모듈을 만들 수 있고, 모바일과 데스크탑용 클라이언트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호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이별 클라우드나 전용적인 일반 서버에 여러분들 EMS 서버를 놓은 다음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권 같은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가금을 하고 있고요. 앱이나 호출, 그리고 공주S 등은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설 클라우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MS 분석 기능 등을 통해서 이런 통계 페이지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 활용 사례를 통해서 앞에서 다루었던 기술과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공장의 구성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기업용 사물 인터넷 구성과 아주 흡사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oT 리피터와 그리고 엔지니어의 폰에서 EMS 서버 연결해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터는 주변에 있는 사물, 즉 로봇이나 생산 현황 표시, TV, 그리고 사이렌 등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엔지니어의 폰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스마트워치와 연결이 된다든지 실내 온도, 습도 센서들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IoT 리피터는 이렇게 생산 라인이나 자재 창고 등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EMS 서버 쪽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재 창고에도 IoT 리피터를 넣어서 자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런 정보들은 다시 엔지니어의 폰으로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등으로 사물 인터넷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병원 의료 영상 검사실에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IoT 리피터, 그리고 환자의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그리고 EMS IoT 리피터 등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IoT 리피터는 대기 시간 표시, 그리고 다음 환자 호출 등의 기능을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그 병원에 왔을 때 환자의 방문에 대해서도 EMS 서버를 통해 전달을 하게 되면은 다시 간호사의 태블릿으로 어떤 환자가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 태블릿에서는 주위에 있는 의료용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EMS 서버 쪽으로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MRI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 VCR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MRI 스캐너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EMS 서버와 연결하는 기능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기능에서 MRI 스캐너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의료진 태블릿을 통해서 MRI 스캐너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등으로 사물 인터넷을 손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홈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마트 그리드는 가정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지능화 고도화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제 가전기기 전력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가전기기에는 전원 케이블이 있고 전원 케이블 콘센트에 꽂게 되는데 스마트 콘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콘센트를 먼저 벽면에 콘센트에 꽂고 가정용 전원을 스마트 콘센트에 꽂게 되면은 가전기기가 얼마큼 전력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전원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스마트 콘센트는 외부에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 등에서 스마트 콘센트를 전원을 내렸다 올렸다, 그리고 전력량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내 이제 온도 및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온도계나 습도계가 있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보통 이제 가정의 온도가 얼마인지 모니터링하고 습도가 얼마인지 모니터링하는 걸로 그치게 되는데, 사실 가정의 온도가 높아졌다 할 경우에 진정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 이후에 창문이 열리든지 아니면은 에어컨이 자동으로 나오는 형태로 좀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기준으로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IoT 리피터 등을 통해서 가정 내 스마트 온도계에서 온도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스마트 에어컨을 통해서 가정의 온도를 다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제품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동 라비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제어 보일러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스마트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공기 측정기, 그리고 네스트, 구글에서 인수한 네스트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연기 감지기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에서는 IoT 앳 홈이라는 제품이 5개 정도의 IoT 제품을 집안에 설치하고 IoT 허브 단말기가 그 5개 제품을 연결해서 외부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IoT 허브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5개의 IoT 제품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IoT 허브 단말기에서도 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그런 구성들은 틈새 영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물 인터넷 기기와 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타 사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앱에서 전시물 근처를 가게 되면은 위치 기반 전시물 안내를 하게 됩니다. 전시물 근처에 가면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누적된 관람 정보는 사용자가 가지고 다니는 앱을 통해서 누적된 관람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전시물을 좀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화문 교보문고 비콘 서비스도 비슷한데요. 매장 방문 시 행사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구역에 맞게 쿠폰을 제공을 해주는데, 아마 이런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기능 뒷면에는 아마 그런 사용자들이 어떤 구간으로 많이 다니는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구간에 좀 더 매출을 일어날 수 있는 도서로 좀 채우기 위한 그런 백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도 아마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화 방지 팔찌 리니어블이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비콘을 어떤 영역에 설치하고서 그 디바이스가 갔을 때 그 비콘과의 거리 등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역발상으로 그 아이의 팔목에 이제 비콘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움직일 때 부모와 아이 간의 거리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부모의 스마트폰 신호 영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알림을 전송을 해주고, 또 다른 장점은 그 아이가 부모의 위치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또 다른 부모가 아이의 위치를 발견을 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능이죠.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 약비용 그로우 캡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 먹을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뚜껑이 번쩍번쩍 울린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약병인데요. 이런 형태로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조그만 아이디어를 더하면은 아주 이제 획기적인 제품으로 소개가 되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